특히 공부를 계속해도 성적이 정체기에 있는 학생은 뭔가 인풋을 하긴 하는데 깊이가 생기지 않고 모든 걸 대충 얕게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대 예과 시절에 시험 잘 치는 법을 너무 알고 싶어서 공부해서 탑을 찍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말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가장 관심이 갔던 자료가 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한 게 있으면 다 찾아서 몇 번씩 읽으면서 분석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인터뷰가 있는데요. 2016년에 수석 합격하신 분의 인터뷰예요. 제가 그걸 읽고 와, 맞지. 공부 잘하는 건 사실 진짜 이게 거의 전부지. 라고 참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은 공부법이 있지만 어쩌면 본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에서 가장 영감을 받았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주 보면서 왜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이해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외운 것과 한 시간을 공들여서 이해한 것과는 정말 달라요. 자주 보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공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가능해져요. 라고 말하셨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특히 저는 왜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이해에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이 이 수석 합격자 분의 방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순간을 대략 세 종류로 나눕니다. 앉아는 있지만 공부는 안 되고 있는 순간, 두 번째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머릿속 지식을 꺼내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능동적으로 내가 지식을 꺼내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공부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에 깊이를 주는 데 중요해요. 이걸 제 공부법 용어로 표현하면 능동 감각이 높다라고 해요. 즉 지식을 수동적으로 읽거나 듣는 대신에 그걸 사용해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 감각을 높이는 공부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간다는 이 공부법도 능동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거나 낯선 문제의 풀이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논리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그 논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랑 나중에 스스로 그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들었을 때 대충 이해가 가지만 직접 떠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을 캐치내는 게 공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애매함 감지기를 가동한다고 표현해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걸 스스로 잡아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공부를 계속해도 성적이 정체기에 있는 학생은 뭔가 인풋을 하긴 하는데 깊이가 생기지 않고 모든 걸 대충 얕게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학생이 이 애매함 탐지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충 아는 것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아, 내가 이 부분을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이런 지점을 하나 포착하고 나서 그 부분을 아예 뚫어내면 나한테 남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을 마치 보물을 수집하는 느낌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공부거든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읽고 들으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요. 일부러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직면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수동적으로만 공부하면 계속 눈알이 글자 위를 지나갈 뿐이고 공부를 할수록 이해가 깊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머리를 써주는 방향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장 좋으면서도 단순한 기법이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공부법은 유튜브에 이미 많이 있죠. 이런 얘기로 끝내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공부법이 참 간단해 보이는데 이 간단해 보이는 공부법이 의외로 제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타고나는 공부 감이 좋은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파고드는 습관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나치면은 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똑똑한 학생들일수록 어떤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가 무너지기도 해요. 아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과학책에서 이런 말을 봤다고 합시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다시 혈당을 낮춘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문장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애매함을 느낀 거죠.
이 학생은 혈당이 높아지면 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서 지식의 빈틈을 느낀 거죠. 저 부분을 공부해서 메우면 혈당과 인슐린에 대한 내 지식이 더 깊어질 거라는 그런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인슐린이 분비되는 걸까? 이 질문을 고민하고 답을 찾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인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 끝에 대학교 생화학 교재에서 답을 찾게 돼요. 아, 칼륨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서 칼슘이 유입되는구나.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는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탈분극이 일어나면 칼슘은 왜 유입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뭔가 찝찝했어요. 내가 이 개념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검색하다가 외국의 저널에서 겨우 답을 찾았네요. 이렇게 애매함을 느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이게 학문적인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정석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에서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아마 그 학생의 공부법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학생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을 공부하면서 외국 논문까지 찾아보고 있다면 공부가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준까지만 고민하라고요. 기출 문제를 보면 보통 문제에서 어느 수준까지 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예시에서는 수능 문제를 풀려면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려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이해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게 돼요. 그래서 이해가 무조건 가장 좋은 암기법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라는 팩트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새로운 자료를 찾아가면서까지 이해하는 건 목적에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냥 당분이 세포 내로 들어가면 인슐린을 슉 밀어내는 건가? 그래서 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나? 이런 식으로 뇌피셜로 스토리를 짜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팩트를 빨리 기억하는 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완벽히 학문적인 지식으로 개념을 촘촘하게 이해하는 건 지금 할 일은 아니에요. 시험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수험생의 목적은 시험 문제를 맞히는 거고, 그럼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는 건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건 머리를 많이 쓰고 개념을 파고드는 건 물론 좋은 습관이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최종적으로 내 공부의 목적을 고려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백지 복습이라는 것도 지식을 꺼내본다는 측면에선 좋은 방식이지만 시험에서 묻는 거랑 관계없이 모든 지식을 쓸 수 있도록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의사시험에서 수석하신 분의 공부법을 봤는데요.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포착하고 거기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 들어가는 공부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어디서 던지고 그 답을 얼마나 파고 들어갈지를 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엉뚱하게 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기준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준까지만 고민하라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법 강의 8강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능동 감각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던지기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공부에 적용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앞선 강의에서 얘기 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공부법이라는 건 내 사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고치는 거라고 했죠. 내 사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고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우선 내 생각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게 효과적인 사고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보는 거, 이게 1강에서 배운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 사고법인지를 배웠어요. 공부의 효과를 높이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 감각, 순서 감각, 능동 감각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인 능동 감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애매한 부분을 내가 감지하고 거기서 멈춰선 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파고 들어가는 공부법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한 공부법 압축 강의 시리즈를 모두 다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법 전략들은 PDF 파일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앞에 강의 다 듣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그냥 다운받으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제본해서 보셔도 됩니다.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이런 직접적인 공부법, 좁은 의미의 공부법 말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부법, 그러니까
시간 관리, 집중력, 생활 관리 뭐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